안녕하세요. 인생 추억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엔 3살 배기 아이가 있었고 맞벌이를 하던 우리는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 후엔 저녁 준비와 설거지,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로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잠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지방 출장을 가시게 되어 몇 달간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내내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육아 부담이 줄어들 거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신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계란 부침 냄새, 밥 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가 조금은 따뜻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아내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정리된 거실과 깨끗하게 개어진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과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아내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주방에 서 있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말이면 맛있는 음식을 사오며 작은 효도를 하려 애썼습니다. 장모님도 늘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장모님이 내 물건을 자주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해 주시고 옷장을 깔끔하게 개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분명 안주머니에 넣어둔 명함이 바깥 주머니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서랍속까지 정리되어 있었고 신용카드 영수증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 카드 순서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리하시다가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소한 일이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의 생활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면 장모님의 시선이 내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갑을 꺼낼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위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월급이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의상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장모님은 점점 나의 일상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움이었지만 나중엔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방에 들어가실 때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 메모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심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낯익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내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분명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내 서류를 꺼내봤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서류를 주워 펼쳐봤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누군가 꼼꼼히 들여다본 흔적이었습니다. 월급 금액에 밑줄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서류를 뒤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장모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영수증을 슬쩍 훑어보거나 가방 근처를 정리하는 척하며 안쪽을 살피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내가 퇴근해서 가방을 소파에 놓으면 장모님은 정리해 드릴게요라며 가방을 들고 방으로 가셨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방 안을 뒤지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장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이 요즘 걱정이 많으시다며 내가 괜히 예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생겼다는 말을 꺼내면 그 순간 우리 가족의 균열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무척 의지하고 있었고 나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지갑 속 현금이 며칠 사이에 줄어 있었습니다. 분명 10만 원이 있었는데 7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쓰고 잊은 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자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2만 원에서 3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영수증도 없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갑에 정확히 5만 원을 넣어두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메모해 뒀습니다. 이틀 후 확인했을 때 3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2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통장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사적인 경계를 넘어왔다는 불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내 휴대폰도 보고 계신 건 아닐까? 나는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생체 인식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잠든 사이에 내 얼굴을 갖다 대면 어차피 소용없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나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길에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5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김영희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3번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4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60만 원이었습니다. 합계는 2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거래 시간은 모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내가 직접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 이체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송금이 진행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집에서 누군가 내 휴대폰을 이용해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송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 휴대폰은 늘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 잠들면 충전기에 꽂아둔 채 거실에 두고 잤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내가 자는 동안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휴대폰에 갖다 대서 잠금을 해제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누가 한 것일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내, 아이 그리고 장모님만 계셨습니다. 아내는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새벽에 내 얼굴로 잠금을 해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귀를 찔렀습니다. 평소엔 따뜻하게 느껴지던 소리가 이제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장모님께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던 걸까? 그렇다면 왜 말씀을 안 하신 걸까? 아니면 친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드린 걸까?
하지만 어떤 이유든 허락 없이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통장을 들여다봤고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내 얼굴 위로 휴대폰을 들이대는 꿈이었습니다. 화면에 푸른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깨어나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을 얻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일부러 은행 앱을 열어둔 채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급하게 사야 할 물건이 있다며 혼자 외출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집에 남았고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와 확인했을 때 거래 내역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또 3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이름 김영희 앞으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시간은 내가 집을 나간 지 1시간 후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을 의심한다고 말하면 아내는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손주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예쁘게 담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은 그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은 잠깐 멈칫하시더니 다시 과일을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장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실 불을 일부러 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아둔 채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장모님이 거실로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주저하시더니 천천히 내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장모님이 내 얼굴 쪽으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푸른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생체인식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장모님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습니다. 송금 버튼이 눌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장모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충전기에 다시 꽂으시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범당한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에게 돈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경황이 없으셔서 내 통장을 잠깐 썼다고 했습니다. 곧 갚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나는 장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장모님이 천천히 작은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송금한 돈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위 미안합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이 곧 사과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누구십니까?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허락 없이 남의 돈을 쓴 것이었고 몰래 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 얼굴을 이용해 잔금을 해제한 것이었습니다.